근데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서남권이잖아요. 서남권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구가 어디 있어요? 금관구 하자. 아니, 예,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니, 식상하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네. 사실 약속을 못 지키고 결방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일 잘 마무리되셨습니까?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잘 되리라 생각하고 뭐 아무튼 이번 주는 다행히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어저께 딱 연락 오셨길래 아, 이번 주는 하는구나. 사실은 못할 수도 있었어. 아, 그래요? 갑자기 호출이 돼서 네. 또 이제 제가 이 매버 체인지 이런 걸 좀 할 뻔하다가 뭐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큰일 날 뻔했네 또. 2주간 결방한 적이 없어서. 자,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조금 예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아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주 만에 사자가 팔자를 앞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반등했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감정원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회복했고요. 중개업소마다 매수 희망자가 매물보다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전세난 유동성 과잉 효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반면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급상승은 어렵다라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거는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8로 전주 97보다 3.8% 오르며 100 위로 올라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가 100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양천구 구로구가 속한 서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가 105로 서울에서 가장 높고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속한 서부권형 매수 의지수가 103.9로 6.7% 올랐고요. 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가 포함된 동북권도 101.4를 기록해서 역시 100 위로 올라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도 95로서 87.7보다 7.3포인트 뛰면서 서울에서 가장 오름폭이 큰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매수 우위 지수가 높다라는 내용이 전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게 아니라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초고가 아파트 잡다 중저가 놓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불티나고 있다.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값이 껑충 뛰고 있다.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 아파트의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서울 외곽 지역 6억 이하의 아파트 값도 산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사이트 카페 트래픽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250만, 270만 요 정도 일간 트래픽 나오던 게 지난주에 300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평균 300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대략 한 15% 20% 오른 거죠. 이번 주는 360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보다 20%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이번 주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되게 많이 늘었고 대출 관련 키워드 검색도 많이 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이따가 언급할 주제 중에 하나지만 신용대출 관련된 맞아요. 얘기들 엄청나게 대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약간 이게 사람들의 부동산 가자의 어떤 전조증상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2019년 이후에 12.16 대책 나오고 나서 2020년을 얘기할 때 이제 풍선 효과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죠. 이제 12.16 대책 자체가 구간에 대한 규제가 많았잖아요. 가격 그렇죠. 기준으로 15억 초과, 12억에서 15억 사이, 9억에서 12억, 그다음에 6억 이하, 6억에서 9억, 6억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가격이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들이 이렇게 막혔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일단 가장 비싼 단지들이 많이 속해 있는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아직 100 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뛰어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겠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팔겠다는 사람 목소리보다는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동남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마다 온도차가 좀 달라요. 뭐 잠실 이런 데는 좀 되게 뜨겁대요. 그러니까 매 돈은 오히려 쏙 들어가고 매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동남권도 지역 나는 분위기는 다르겠죠. 근데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서남권이잖아요. 서남권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구가 어디 있어요?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여기가 속해 있는 지역들 아파트 가격대가 주로 6억 전후, 6억 밑에 또는 9억 밑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적게 작동하는 아파트군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에 사자세들이 이거라도 우리 돈 맞춰가 살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있으니까 첫 내 집 마련 여기 갈까 하는 수요들. 이제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우리 6월달 들어서 이런 분위기로 재산세 고지서 이제 소유자 정해진 그렇죠. 이후부터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흐름은 원래 1월 12, 16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월, 3월 가다가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위기감이 오면서 경제이기 때문에 휘청일 거다. 나라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를까 두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월 중순에 딱 멈춰섰다가 4월달 한 달 눈치 보고 4월 말부터 슬금슬금 5월달 6월달 이제 이 보유세 충격 그 다음에 6월 말로 종료되는 이제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 끝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매수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주식 충격도 되게 크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주식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코로나 충격이 경제에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내가 규제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세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또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대책 나올 때마다 언급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발맞춰서 용산 개발하겠다, 뭐 구룡마을, 뭐 임대아파트 짓겠다,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요는 항상 있어요. 수요가 선택을 할 뿐이죠. 임대 수요도 수요죠. 그렇죠. 야, 집값 안 올라. 그러면 임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 수요가 아니야. 역시 내가 살아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한번 오는 거 보니까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임대로 안 사는 게 낫겠어. 이번에 살까 하는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꺾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또 임대 수요로 갔겠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역시 코로나고 나발이고 내 집 마련은 해야 되는 거다. 지금 뭐 특히 이 오늘 지금 선별한 기사 중에는 없지만 근래에 보이는 기사 중에 그러니까 단골 메뉴야. 기자분들이 작성하고 쓰는 것 같은데 20, 30대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사면 비쌀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준비되어 있을 때 사자. 또 규제가 계속 세질 거라고 지금 뭐 이번 주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는데 그럼 추가 규제 뭐 나올 거냐? 뻔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규제 지역 확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더 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융 규제로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을 막고 돈줄을 막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팔고 차익이 발생할 때도 세금을 더 걷어가는 세금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집 받았던 사람이 여러 개 못하게 할 수 있는 공법적 규제도 걸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그런 거 지금 막 사람들 글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대출. 제가 지금 당장 돈 쓸 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신용대출 미리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통장 미리 계산해놔야 그러니까 되는 거 이게 아닌가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미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는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뭐 갑자기 없던 수요가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인구들이 능력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조금 시기를 조절하려고 했던 사람이 뚜렷한 답이 안 보이니까 아 그럼 지금 오늘 사는 게 6개월 뒤에 사는 것보다 싸다 싶으면 그냥 이참에 그냥 적당히 눈높이 맞춰서 살까 하는 수요로 뭐 거래량이 10,000건 20,000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만 거래가 되더라도 매도인들은 콧대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 동네에다 이 건물이 하나가 매매가 됐다고 하길래 일반 상업지역이라 집가가 비싼데요. 쬐끄만 거긴 한데 평당 6,850인가 거래가 됐대. 아 그래요? 근데 소장님 이 옆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또 있어요. 그 다음 건 8,000이래. 6,850짜리니까 팔려 나면 그 옆에 물건은 8,000이야. 그래요? 더 싼 건 없어요. 그 다음 건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1억짜리도 몇 년 전에 5천 몇백에 사셨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거래가 이렇게 상승장 이런 하에서는 뭐 나는 급할 거 없어. 그 금액 때문에 손님 맞춰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또 원인에 대해서 전세난, 유동성 과잉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유동성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다 뭐 자금을 풀었잖아요. 엄청난 돈이 풀려졌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막 그만큼 내려간 거다. 그러면서 실물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여기 방배동 그렇게 안 뜨겁잖아요. 아, 여기 조용해. 그치?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그렇게 막 다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대신 방배동 재건축 관련돼서는 뜨거워요. 말들이 많더라고. 이제 요새 사실 방배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이 사업 진행을 잡고 있었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해결이 됐죠. 이제 이주하고 이제 막 사업 마무리로 이제 가니까 얼마 전에 이주 철거 관련돼서 그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또 한번 있었어요. 뭐 전철연 네. 뭐 이렇게 집회하고 있고 그 왜 우리 그 철거할 때 강제 집행할 때 막 이렇게 용역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그리고 막 사다리차 막 해서 막 뭐 물 뿌리고 뭐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또 다 철거됐더라고요. 네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더 강력한 규제 예고. 월백 쪽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6월까지 임대소득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한 달 1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포인트 줄었다. 왜 줄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을 추진하겠다. 또 신고제,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얘기들인데요. 자, 전세와 달리 월세는 1주택자도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벌써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월세는 줄이고 전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급매물 소진 과정에서 월세를 받는 매물이 전세를 받는 매물보다 거래하는데 불리하다. 심지어 급매물 가운데 월세를 낀 매물은 전세를 낀 매물보다 호가가 1억 정도 낮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세입자들 보호하겠다,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거는 같아요. 과도한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정책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자, 월세보다 전세 선호 현상에 대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 과연 이 세금 문제 때문일까? 이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세입자 면접 보고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오히려 세입자를 보고하겠다라는 이 취재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안 막고 있어요. 지금 5억 기준으로 해서 80%까지 5억까지 그리고 80%까지 이렇게 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여러 가지 논해볼 내용들이 왜 전세자금 대출은 안 막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또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시장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전세자금 대출 왜 안 막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이 월세보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낮잖아요.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를 자금 대출 받아서 하는 걸 선호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를 많이 받으면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이런 부장 상승장에서는 사실 월세 뭐 몇 푼 받는 거보다 돈 얼마 받아서 그 돈 쓰는 거보다 전세금 목돈을 받아가지고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해서 투자 수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격 상승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특히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규제가 되게 강화가 되면서 대출을 활용하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금 받는 거는 그런 거에 카운트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다주택자야. 월세를 받으면 대출 여러 개가 막히잖아요. 예? 이걸 뭐 반환 어떻게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앞으로 규제가 추가 규제 나오면 기존에 대출 나왔던 것도 상환하세요. 다주택자예요? 맞아요. 대출 여러 건이네? 추가해주고 하나밖에 안 되는데 왜 여러 개예요?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상환하세요. 또는 그냥 있는 것도 상환하세요. 예를 들어 강하게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답답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 넣는 건데, 전세 많이 받아서 전세 물량이 없다고 하면 그 돈 받아서 뭐 재투자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쪽에 투자를 생각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니즈가 맞물려서 세입자는 월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자를 내면서 임대인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좀 맞물려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지금 임대소득세 관련돼서 지금 투명하게 임대시장 관련된 자금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월세 매품 받는 것보다 전세로 해서 오히려 매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임대인들, 그건 나는 좀 투자자들. 약간 양분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사실 큰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월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흘러가고 있는 임대인들의 메인스트림은 월세화야. 전세금 더 올려주지 마. 전세 호가 올라가? 그 돈만큼 나 월세로 줘. 전환해줘. 보증부 월세를. 이게 지금 큰 트렌드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남의 핵심 맞아요. 지역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증부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왜? 보유세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 계속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할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까지 느꼈던 것보다 더 크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비용을 누구한테 짜내? 임차인한테밖에 짜낼 수 없어요. 임대인은 그렇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저축하고 뭐하고 세금 내고 한다고 하면 임대료에서 그 부분을 자꾸 충당하려고 할 거라고요. 세입자한테 조세 전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세로는 안 돼. 왜?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은행에 전세금 더 받아가지고 너는 뭐해? 또는 투자해서 불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월세 전환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이긴 한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사람도 있어. 전세금을 그냥 더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자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뭐냐면 나는 불안해. 나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릴 수 있어. 2억을 올릴 수 있어. 그러면 그 2억 자금이 뭐예요? 금융위기가 와서 살아나는데 1년이 걸려, 2년이 걸려. 그러면 그 돈 갖고 생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없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어쨌거나 늘어난 이 비용은 또 은행에 묻어놓고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1년을 버티는 동안은 왜냐면 써야 돼 매달 나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아마 직업 이런 거랑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소득이 어느 정도 빤하게 정해지는 직장인이라든가 뭐 이제 봉급 생활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로는 내가 연봉 늘어나는 거 뻔해서 더 이상 케어가 안 되고 이 소득은 계속 유지가 될 건데 대신 뭐 추가로 보일세 이건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월세를 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마탱이가 가면 아예 소득이 빵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야 이런 위기일 때는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서 들고 있다가 비상용으로 쓸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이걸로 뭔가 딴 거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만들어지니까 약간 이렇게 양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사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월세 이거 월세 얼마 더 늘어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들은 이래서 돈 벌고 뭐 하는 그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목돈이 약간 이제 한편에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 게 더 안심이죠. 자, 임대차 3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전월세 신고제를 하겠다. 그래서 자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따른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관련돼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부동산 연관 산업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역시 의미 있겠지만 반면에 자유경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팽팽하게 양쪽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행이 될 거는 맞죠? 원래 모든 일에는 그 입법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제도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부작용이 있죠. 모를까요? 알죠. 알겠죠.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목적하고 있는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거 엊그저께 다른 분하고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좀 그 얘기를 하다가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짜 집값을 잡을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규제는 되게 타이트하게 하죠. 규제 중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큰 목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이제까지 변하지 않았던 바라보고 있는 한 뭐가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거 복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복지가 굉장히 큰 축인 거예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주거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큰 틀이었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집값이 막 오르니까 미치겠네 해서 2017년 6월달 그다음 8월달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9월달에 가서 주거복지 로드맵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약 때부터 나왔던 거니까 앞으로 그렇죠. 뭐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 노년층들을 위한 이런 주거복지를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아파트 그 얘기가 뭐 임대 브랜드 통합시키기 그게 그때부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꾸준히 계속 받침이 돼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6 공급 대책에서 주택을 짓겠다고 한 내용들에서도 보면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시장 참여자들 내 이름으로 등기칠 수 있는 내 집에 대한 지금 우리가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은 거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공공에서 하는 주택 얘기를 보면 임대를 얼마 더 지으면 줄게. 그러니까 자꾸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은 못 주겠고
누구들이 나한테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냐를 개런티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둔해서 갈게. 이 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아요. 뭐 공공에서는 그렇게 임대 말 그대로 배려계층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주택 공급을 많이 끌어안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임대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안정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을 그렇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축이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들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소외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되게 빅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룡마을이에요. 맞아요. 예, 구룡마을을 서울시가 원래 이제 한 2,800 그래서 임대 목적 물량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 분양 목적이 한 1,000몇백 개 이렇게 있을 것처럼 한 2,800개 정도 도시개발사가 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걸 갖다가 공청회도 안 하고 우리 4,000세대 임대로 조그만 걸로 넣을 거예요. 살기는 해줄게. 여기 계시는 분들 살기는 해드릴게. 근데 니네 이름으로 등기는 못 치게 할 거야. 니네 이름으로 등기 치면 보니까 이건 맞은편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하나일즈 20몇 억씩 하는데 니네 폭리만 취하고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내용에도 결국은 이 기조에도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 아파트들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취향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임대 아파트 확보가 시장의 지가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 중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임대 아파트 확보가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 뭐 임대에 대한 책임은 뭐 정부에서 지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구룡마을 기사 보고 저도 완전 쇼킹했어요. 와, 저렇게 뒤통수를 졌나? 근데 쉽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남구하고도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가 지금 중간에 약간 튀어나왔는데 임대차 3법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결국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입자의 권리를 좀 더 확대하겠다. 뭐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나왔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지금 전세 그러니까 단 1년 계약해도 2년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렇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살고 나서 2년은 더 살래요. 라고 얘기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얘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게 있지 않고서는 거절할 수 없게끔 해주겠다. 4년은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가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 4년 살 때 임대료 야 더 살게는 해줄 텐데 임대료 엄청 많이 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못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요 정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 임대료 실거래가 등록하는 실거래 의무 넣는 거는 원래 3법 중에서 요번에 발표하기 전에 이미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별별수단에서도 얘기하고 그 이전에 얘기했죠. 왜 이 짓을 하느냐. 베를린 이런 데 가서 임대료 관련된 규제 제도들을 보니까 얘네는 신고를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임대료가 이 동네는 적정 임대료가 새 집은 얼마 건물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올리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다세대 연립은 60년대 지금 연립은 임대료 평균 임대료 얼마고 슬랍으로 지은 무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이제 하나 가는 거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그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얘기 나온 내용까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막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10년 저 오랫동안 봐왔지만
2년 살고 2년 재계약할 때 임대료 5%못 올리는 경우 흔해요. 그렇죠. 많아. 그리고 맞아, 실제로 맞아. 보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왜 나왔는데 임대료가 안 올리고 뭐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2년 더 살고 그렇게 해서 갱신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죠. 4년 뒤에 올리면 되잖아. 2년 동안 뭐 지금 옛날처럼 막 10몇 %씩 고금리 시절에는 임대료 막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금리 시절이라 월세 같은 경우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볼 때도 월세가 안 올랐어. 안 그대로야. 거의 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렇게 임대인들이 기회비용을 손해보느냐 2년 정도 손해보는 거잖아. 4년 뒤에 제값 받고 다시 임대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텀이 조금 되면서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이득이냐. 2년 임대 싸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4년 뒤에 재계약할 어차피 때는 올라가는 야 거지. 시세가 이렇게 올랐는데 전세 3억 올려줘. 그럼 올려줘야지 살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옆집 옆에 근처에 이사 가려고 하더라도 3억 올랐으면 3억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도 2년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에 바뀌는 거라서 막 너무 죽는 앓는 소리 할 수준의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기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입법하겠다가 원래 이제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기사는 요 얘기 말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겠다라고 한 무기한 전세 뭐 이거 종부세 감경 법안도 저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곧 통과되냐고. 자 이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무기한 전세 연장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건 이제 지진 나는 거지. 그거는 지진 나는 건데 아이씨 그건 안 하겠지 설마. 그건 나도 그건 진짜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그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름 내가 다 적어놓고 밤마다 저주할 거야. 그 사람들. 자 그래도 시장에 이 내용 세 가지가 임대인들은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또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면. 네. 자 아무튼 입장에 따라서 뭐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집가가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한 2년만 참으면 돼. 그래 2년만 참으면 2년만 참으면 그 다음에 제값 받으면 되지.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집 자금 출처 기재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종대출 관련된 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LTV 한도 초과, 신용대출도 금지하겠다. 편법대출 적발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 9억 이상 DSR 규제 확대도 검토하겠다. 부모가 지원할 때는 증여, 차입 증빙까지 제출해야 된다. 또 집값을 올려놓고 대출도 막는 거 보면 20대, 30대는 집 사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구입해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되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대출이란 말 그대로 신용대출도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 또는 긴급 생활자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금융당국의 원칙은요,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회수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20, 30대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쓰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젊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나 부모의 지원, 회사에서 나오는 임직원 대출 등을 모두 받아서 영끌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창구에서도 생활비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법규를 우회한 편법 신용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이미 신용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뒤에 추후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며, 직계 좀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 증여세 납부세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거냐, 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제 의견. 네. 지나친 간섭이지. 그래요? 난 싫어. 네. 오케이, 본인은 싫어. 아니, 왜냐하면 이 LTV라고 하는 규제 자체도 LTV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론투 밸류 아니야. 그렇죠. 정부 가치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은 위험하니까 이게 원래 집값 올리지 말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야. 원래 흉만 넘어갔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은행이 대출 80% 100% 해줬다가 채권에서 못할까봐. 근데 이걸 너 대출 많이 받아서 사지 마. 되게 강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규제의 제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LTV가 막히니까 쓰기 싫은 신용대출까지 써가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 정부가 이게 빅브라더지 뭐. 너는 사지 마. 나라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사고 있어? 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정부가 되게 강하게 개인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강한 정부를 원래 신뢰? 전 좋아하지 않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예, 좀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굴러가게끔. 뭐 그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죠. 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든 자르려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거고 당위성을 지금 부여해주고 있잖아요.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들이 이런 정부의 강력한 어떤 침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에까지 이렇게 칼질이 가는 것을 동의하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LTV 이렇게 많이 자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어디나 양면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저도 이게 말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부의 큰 개입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저도 그러니까 계속 너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보세요. LTV가 옛날에는 60, 70까지 줬는데 그렇죠. 왜 지금은 40, 30이냐? 2년 전, 3년 전에는 지금의 집값의 반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10년 전에도 똑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도 2억 하던 집이 4억, 5억이 됐고요. 2억 하던 집에 LTV 80% 하면 248, 8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년 뒤에 이 집에 2년 뒤에 집값이 두 배로 뛰어서 4억이 했을 때 80%는 3억 2천이에요. 그렇죠. 2억짜리 집에 그때 기준으로 100몇십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 집 가치가 2억 하던 거에 8천만 원, 뭐 1억 286이네요. 286이니까 1억 6천 대출 나오던 게 2억의 가격을 넘은 3억 2천까지 갔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대출이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대출의 넷이 확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그러면 이 2억짜리가 4억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게 이게 실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LTV 규제가 80% 가던 게 60%, 40%, 30% 이렇게 낮춰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 실제로 보면 서울의 주요 지역들 2배 이상씩 올랐단 말이에요. 2배씩 올랐어요. 그러면 서울은 80%, 이 80%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80%까지 나갔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0%, 40% 관리되다가 이번 텀, 그러니까 2012년, 13년 바닥 찍고 14년부터 상승장에서 LTV는 많아봐야 70이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지금 30, 40 줄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지금 2배들이 올랐어요. 총량 자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LTV 규제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으니까 이 LTV 규제가 맞다. 집값이 이거 진짜 어쩌라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또 그렇게 규제를 근데 그런 개입 자체가 정부에 너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개입 자체가 옳으냐? 망해도 그렇죠. 개인이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개인이 망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이렇게 다 망해서 나가 떨어지고 망해 떨어지면 결국 은행에다가 그렇죠. 은행도 파산하는 은행이 거고. 또 힘들어지고 은행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정부도 또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은행에서 금융상품 팔아먹다가 손해본 것도 은행이 책임져라 정부가 책임져라 관리 감독 못해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또 은행 부실
그런 뭐 이런 거 생기면 또 그렇죠. 머리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빅브라더 이런 정부의 이 개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금융 규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되고 납득을 하고 좀 수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을 갖다 이렇게 쓰는 부분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부가 편법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집담보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갖다 쓰는 거는 이제 환수하겠다. 조사해서 환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그런 식으로 컨설팅들 막 하더라고요. 아, 영끌 해가지고 LTV 막히니까 이 뭐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신 직장 좋으니까 신용대출 이걸로 해서 얼마 받고 그다음 담보로 얼마 받고 해서 그러니까 풀 레버리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사도 괜찮으냐? 나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왜 그 짓을 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풀 레버리지로 사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사야 될 때가 있고 사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풀 레버리지로 미친 듯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언제야? 바닥일 때. 지금 바닥은 아니잖아. 나라에서 사라 그럴 때. 그렇지. 예. 2013년, 14년 마이너스 이 미분양 나서 이거 분양 받으시면 양도세 면제해드릴게요. 그러게요. 제발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가도 돼.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 정부가 보기에도 좀 무서우니까 막나 보네. 말 들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야 정부는 뭘 해도 욕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 막아도 욕 먹고 안 막아도 욕 먹고 이거 나중에 또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공무원은 욕 먹으면서 일하는 거지. 그럼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도 좀 쳐줍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도 네. 박수 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고생하세요. 아니 왜 잘하지. 나는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주거복지 정책 이런 것들 어쨌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마용성 시대 지고 용성광 시대 온다 라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용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포, 용산, 성동을 의미하고요. 용성광은 용산, 성동, 광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자, 광진구가 한강변에 광남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광장동 일대로 불리는 학군 좋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가 신축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유, 또 최근 상승세가 개발 호재가 있는 데다가 정비사업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광진구가 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진구에서 동부지법 부지 등을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산업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 얘기가 하면서 지금 마포구가 광진구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상식 원인이 2017년 이후에 수요자들한테 주목받은 이슈가 정비사업 물량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마포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 2014년 마레프 입주를 시작으로 마포 레미안 웰스트림, 신촌숲 아이파크, 신촌 그랑자이 등이 입주를 했고요. 내년에는 마포 프레스티자이가 입주할 예정이다. 반면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 재건축의 최대호로 꼽히는 광장극동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을 시동을 걸고 있고요. 자양 1구역에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로 정하고 분양에 나선다. 광장 현대 3, 5단지와 광장 상록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중이다. 한강을 건너면 잠실, 강남과 가까워서 강남 일대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도 광진구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광진구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광진구를 잘 몰라서 이거 내가 볼 땐 광고 기사야. 그래요? 네. 이 지금 딱 기사 있잖아. 자양1구역 일반 분양하니까 그거 홍보하려고 광진구 띄우는 기사야. 아 그래요? 광진구가 안 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 사는 내용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포 성동은 재개발 구역이 많은 구예요. 근데 마포구 성동구는 또 산동네 구릉지도 되게 많고 구도심, 그러니까 도심에
옆에 붙어있는 배우 주거지역으로 되게 낙후됐던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많았던 그렇겠죠. 곳이죠. 그런데 그 재개발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죠. 성동구도 재개발 구역 별로 안 남았고 마포구도 다 끝났어. 없어. 이제 지금 준공되고 이런 애 빼면 신규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데 몇 개 있지만 해제됐던 곳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곳 또는 이제 더 할 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이 진다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이 지역이 힘을 받고 관심이 생기는 거는 역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 지역이 빛날 때란 말이에요. 이제 그 빛났던 애들이 벌써 마레프 입주가 2014년이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한 6년 됐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표하는 단지들이 입주들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살짝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신축발이 살살 저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 뜨는 것이 광진이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 1구역 이제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같이 껴서 넣은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한 내용이 또 틀린 부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진구 자체가 학군도 되게 좋고요. 원래 이제 광진구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광장동이라든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살기 좋은 곳, 이미지가 좋았어요. 지금은 왜 이미지가 살짝 갔냐? 낡아서.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힘을 막 발휘해서 살짝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되게 좋다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쁜이들 언니들 새 아파트들이 다른 구 쪽에 강남이나 도심 배후로 생기니까 살짝 좀 힘이 발했다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낡았던 애들은 다시 어떻게 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광장 같은 경우는 극동 그리고 이제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재정비 촉진지구 이름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우리 흔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별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빈 땅들에 그러니까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많아서 그 안에 개발할 곳들이 몇 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런 구도심에 비해서는 좀 집들이 상대적으로 새 거였기 때문에 진한 상승작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뭐 잠실과 장흥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겨누면서 이렇게 되게 돋보이는 지역이었다가 이제 살짝 사그러들어서 연차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들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뭐 이 광장동 쪽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이제 무슨 아파트,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에서부터 이제 뭐 극동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여기라든가 그러니까 재건축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다시 붐업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마포의 성동의 기축들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10년 지나면 이제 10년 차 되니까 약간 그리고 15년 차 되면 새 맛은 없으니까 그냥 잘 또 갖춰져 있는 동네 이런 느낌 날 거고 그때 가면 이제 광장구에 있는 광장동이라든가 광진구에 있는 이제 좋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리노베이션 바뀌는 그런 힘을 받으면서 야, 이제 이쪽이 또 메인 이렇게 뜨고 지고 강남도 그래요. 대치 라인이 한번 떴다가 반포 라인이 한번 떴다가 주고받고 하듯이 서초 안에서도 이 지역마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우 대표가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올해 주목해야 될 지역들 중에 고덕, 그 다음에 저 신길 뉴타운 얘기했잖아요. 저도 되게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 고덕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몇만 세대 되면 그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길 뉴타운 막 옛날에 진짜 무슨 동호회 커뮤니티 이런 데서 보면 조선족들 막 살고 막 이런 되게 낙후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신길을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신길의 대장이었던 뭐 ST미어나 이제 입주한 보람의 SK뷰 이후에 뭐 9구역 킬스테이트나 아니면 12구역 이제 지금 뭐 파크자이나 이런 데들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동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어디랑 견줄 수준이 된다 이러면서 힘을 쫙 쌓아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마포는 그 시기가 왔다가 이제 살짝 좀 새맛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 좀 세간의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약간 조금
가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광진은 앞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희망 기사를 실어가지고 네. 분양을 포인트하려고 분양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써.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신조어 만들고 용성광. 그렇지, 용성광. 원래 마용성광이지. 이게 강북 사고예요. 이게 한강변을 보시면 마포구가 길쭉하게 있고요, 용산구가 이렇게 있고, 성동구가 이렇게 있고, 광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북 사구가 마용성광이에요. 네,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구나. 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2013년엔 마포보다 광진구 집값이 더 높았다. 라는 게 사실인가요, 이거? 광진구는 되게 비쌌어요. 광진구가 그래서 광진이 새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 들어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택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광진구는 기본적으로 학군도 있고 그래서 광장동 이런 쪽은 비쌌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데 2010년 이후에 들어간 단지 중에 그 전후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힐스테이트가 하나 새로, 그렇게 큰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들어갔는데 걔 되게 비쌌어요. 그래요? 네, 마포보다 그 당시에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랬구나. 아니, 마포는 사실 요새 많이 이제 떴지. 지난 이번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마포는 항상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지역이 뜰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이 뜨면서 이제 그게 가격을 이끌어주면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치도곡 라인도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그 시장을 열고 가격을 이끌어가면서 선도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삼성동도 삼성동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가격들이 견인해가면서 이제 얘가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형님의 가격이 이 시장을 이끌어 가거든요. 마포는 이제 그게 마포의 새 아파트라고 하면 원래 있었지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2000년대 전까지? 마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였어요? 글쎄요. 뭐였을까? 그러니까 상암이 2000년대 후반에 상암동, 되게 그렇지. 힘을 폈죠. 상암 4단지 이런 데가 대장. 그러니까 리딩에 갔다고 하면 사실 이제 원래 마포구의 가격을 캐리하는 이끌어가는 메인 라인은 원래 마포대로변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쌌던 게 아마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일 건데 마포자이 1차라든가 그거 있었어. 그거 레미안 3차. 레미안 3차. 그렇죠. 진짜 그건 아현 뉴타운에 있는. 근데 레미안 3차 이런 애들도 1000세대가 안 돼요. 안 되죠. 한 5, 600세대. 그러니까 마포에 재개발해서 대단지가 없었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마레프 3000세대짜리가 3885세대짜리가 마포 레미안 프로듀어가 2014년이고 그 밑에 사실 이제 마포권역은 애호개역 올라가 있는 그 라인보다 밑에 마포역 주변 애들이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용강 2구역, 3구역 재개발한 리버파크나 아니면 뭐 마포 리버에 그리고 이제 현석 2구역 재개발한 웰스트림 뭐 이런 데들이나 뭐 저 이제 쭉 상수 쪽 넘어가서 리베뉴 저기 있네요. 그다음에 그 무슨 신석 연립인가 무슨 그 재건축한 마포자이 밤섬자이 밤섬자이 이제 이런 애들이 원래 가격들을 이끌어 리딩해주는 아파트였는데 다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제 이끌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슬슬 가는 모양새. 이제 앞으로 좀 더 들어갈 거 있죠. 뭐 염리 3구역 재개발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나 그다음 뭐 입주한 신촌그랑자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오히려 또 신촉발하면서 가격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더 들어갈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네. 마포는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거의 다 끝나서. 그러네요. 재건축할 애들은 이제 마포는 성산시형 이런 애들이 있는데 성산시형은 또 권역이 좀 이제 상암권역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광진구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였을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광진구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진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초기야. 초기 정밀안전진단 이제 추진이니까 리모델링 있고 또 리모델링은 다른 개념이고. 그렇죠. 강남 접근성은 또 광진이 좋잖아요. 사실 광진은 넘어가면 하남 쪽으로 빠져가는. 잠실이죠. 잠실. 잠실을 넘어가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양 라인 쪽에서 넘어오면 삼성동 이쪽 라인을 하니까 강남 접근성 좋죠. 좋아요. 그렇군요. 자, 5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투기지구 대출 조이자 갭 투자가 124% 급증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보니까 서울 주택 구매 절반이 갭 투자했다는 얘긴데, 자 2008년 총 12만 4,684건 중에 51%가 보증금 완고 매수했다. 강남에선 송파구, 강북에선 성동구가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경기도의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가해주고 3억 이상 주택 매입 거래에 53,491건 중에 임대 목적의 거래가 21,0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거래 기간에 비해서 124.8%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입주하는 거래는 오히려 30% 늘긴 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율 자체는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자 서울시의 사가 점유율이 42.7%에 불과하다라는 전 굉장히 쇼크 받은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규제책이 조입된 이후 주택거래에서 임대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것과 규제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오히려 키우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매매 가격은 내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더 활발해질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뭐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수요자가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갭 투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갭 투자 비율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봐오는 게 올바르게 저는 이 볼까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왜? 자, 이게 누가 이제 이거 제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들 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은 그거예요. 집을 살 때 실수요. 그냥 내가 지금 매수하고 바로 들어가. 그럼 실수요야. 그렇죠. 근데 매수하고 안 들어가고 전세를 줘. 그럼 가수요야. 이건 갭 투자, 투기 목적이야.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요. 그게 절반이네. 절반도 아니고 이제 51%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 너무 많다고? 자,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는 건 다 투기야. 왜요? 못 들어가잖아. 3년 3년 뒤에 들어가잖아. 분양받아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잖아. 그럼 다 투기지. 바로 못 들어가는데. 자, 전세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내가 매수를 할 때 지금은 못 들어가. 새가 껴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임대차가. 임대차 나갈 때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거는 갭 투자야 아니에요? 그 실수야 아니야? 모르지. 입주를 유보한 실수요잖아.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아 이거 전세 요번에 지금 기존에 껴있는 임대 끝나면 들어가려고요. 이것도 있지만 또 뭐 또 있냐면 내가 2년 뒤엔 못 들어가. 4년 뒤엔 못. 그러니까 2년 뒤에도 4년 뒤에도 못 들어가지만 한 6년 뒤엔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지금 애 학교를 여기서 보내야 돼서 여기 살아야 되지만 6년 뒤에는 이 집에 들어갈 생각이 있어서 전세 끼고 미리 사놨어. 그럼 그거는 투기예요? 갭 투자야? 실수일 수도 있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그럼 왜 그걸 그때 가서 사지 지금 사냐고. 그때 가면 지금보다 비쌀 것 같잖아. 미리 사놓는 거지. 그럼 그거는 실수요가 아니냐?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전 실수요도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지금 들어가 사고 싶어. LTV 60%까지만 나오면 이 돈 주고 지금 들어가서 세입자 내보내고 살 거야. LTV가 40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그러면 내가 기간 동안 2년 동안 돈을 이거저거 모아서 적금 만료되는 거 언제 있고 근로소득 모아서 얼마 있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LTV 40 받아가지고 있는 돈 묶어서 갈 것 같아. LTV 60이 안 나오니까 미룬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입주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렇죠. 사. 그거 실수야, 가수야. 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51%는 이걸 다 묶고서 51%가 너무 다 묶어서 이건 거네. 갭 투자라는 거지. 이거는 2%는 말이 안 돼.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기준에는 갭 투자를 서울 지금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 중에서 상당수는 수년 뒤
실입주를 전제로 한 수요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제 거주하는 게 49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고 미래에 수년 뒤에 도래할 시점에 입주할 사람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상당히 실수요들이 지금 주택을 오히려 많이 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해석은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서울시 자가 점유율 42.7%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얘기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낮아요? 원래 한 자가 45%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조금 오.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진짜 임차를 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불안정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함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들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서울시의 자가 점유율의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맞지. 그리고 지금 뭐 부산, 대구, 인천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다른 전 세계의 글로벌 국가들의 대도시들의 자가 점유율 비중도 비교해서 놓고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서울은 글로벌 시티잖아. 사실 네. 서울이 인천과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광주, 대전 이런 데의 자가 점유율하고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뉴욕하고 홍콩하고 도쿄 뭐 이런 데하고 비교되는. 뭐 아무튼 그런 수준.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도시들.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외국인도 많고 다양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똑같이 보면 안 돼. 그러면 자가 점유율이 그리고 지금 42.7에 불과하다. 지금 그래. 근데 아무도 집 안 살려고 하던 시절 2013년, 14년 자료도 찾아봤는데 그때도 43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수치가 아닌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자가 점유율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흐름들 시점과 비교해서 과연 이게 낮다 높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하나 살고 다 이렇게 임차를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도 포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서울은 다가구 이런 집 많지만 지방은 단독주택 그렇게 이게 서울처럼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서울은 재개발 구역 가면 일반 분양 몇 개 없잖아요. 하도 다세대고 이런 거 그렇지. 많이 전화가지고 다닥다닥 많이 사니까 일반 분양이 몇 개 없어서 그런데 지방 재개발은 조합원 1000명에 일반 분양 2000개 막 그래요. 맞아. 다 단독 마당 있는 집에 사는 동네 재개발하니까 일반 분양이 평균 대지 지분이 엄청 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토지의 효용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통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치 갭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통계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이면에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객관적일 수도 있어. 저의 의견도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자료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 저의 해석은 그렇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취하세요. 네. 자, 목동 6단지의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됐다라는 재건축 사업에 본격 신호탄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구 단지도 안전진단 통과가 유력해 되고 있어서 목동 전체 재건축 기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목동 6단지 아파트가 지은 지 35년 만에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총 26,629가구 중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 최초래요. 네. 나머지 목동 단지들도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목동 일대 전체가 재건축 기대감에 들썩일 전망이다라고 예측들 하고 계시는데요. 가뜩이나 반등에 성공한 서울 아파트 가격도 목동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더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5구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해서 6단지가 했던 것처럼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유일하게 8단지만 정밀 안전진단을 스스로 취소했어.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에 따라서 목동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했다. 6단지가 가장 형님격이다. 여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데요. 뭐 현재 가구가 보면 완료되면 가구 수가 현재의 2배가량인 53,375가구로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구도 약 12만 명보다 3만 명이 더 증가하게 되고 녹지 공간 역시 기존보다 21.7% 늘어나고 경의선 숲길과 같은 공원도 만들어지고 학생 수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고려에 학교도 2개 더 늘어난다고 하고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 이미지가 팍팍 드는데 뭐 이것도 분양한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요번에 성산시형 아파트가 네. 이제 정밀 안전진단 2차까지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가즈아를 외치고 있잖아요. 목동 6단지, 5단지, 9단지 이제 다 1단계는 넘었고 이제 2단계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요게 발표가 됐어요. 하고 나서 이제 막 다들 난리가 났지. 아, 그래요? 이 기사들도 이제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가자 이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네. 어제 성산시형 아파트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10억에 매매가 되고 아파트가 뭐 호가가 11억 이제 올라간다는 거야. 가격 불안 얘기가 이제 바로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합격하니까 이제 고시 합격했더니 부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기사를 나만 보는 게 아니지. 그렇지. 정부에서도 보고 있고 서울시장님도 보고 있고 이제 지금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건축 관련 상상 얘기 나오는 거. 제초안 40년. 아 40년? 추진 40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그건 안 갈 거다. 이제 그 이번에 구조안전 기준 들어가면서부터 연도로 자르는 건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되게 축하할 만한 일이죠. 사업을 갈 수 있는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기대감도 커질 거고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목동은 워낙 좋은 입지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신도시니까 이게 만들어질 새 아파트들 부자들도 많이 살고 아파트 전오면 새 거 되면 때깔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지겠죠. 서울에 이제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한 이런 데가 얼마 없어요. 압구정이랑 사실 목동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찌뻑찌뻑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 단지들이 있지만 이런 아파트 지구 기준으로 해서 안 되는 이제 목동이랑 압구정 정도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스타트 대장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6단지 되면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된다. 이제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 통과될지 안 될지는 기사에서는 되게 유력으로 얘기를 해놨지만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냥 근데 첫 발을 디뎠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갈 길 멀었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네, 안전진단 통과 못했잖아요. 뭘 못해? 했어요? 다 옛날에 끝난 거야. 진짜? 잠실주 5단지 조합 설립도 끝났어. 그러니까 역시 앞으로 갈 길은 뭐 사업 시에 인가 받고 뭐 그냥 전 단계에서 멈춰서고 가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를 밟아서 가긴 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는 거. 그리고 가격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인허가권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여의도 왜 시작 못해요? 안 해주잖아. 그렇죠. 너희들 가격 불안해질 거 우려해서 안 해주잖아.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안 갖고 보다는 이거에서 멎어지더라도 욕할 수 있잖아. 왜 안 해줘? 야 삐약삐약삐약아 하여튼 있잖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들도 다르게 보면서 기대감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목동을 뭐 재건축이 될까? 아직 멀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됐다고 하니까 마치 느낌은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또 하나는 2018년에 수립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도 그동안 들어왔는데
뭐 아직 멀었으니까 막 관심 갖고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면 안전진단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이 딱 맞물리니까 진짜 이렇게 목동이 이렇게 바뀌면 정말 대단한 데가 되겠구나. 다시 한번 목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목동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잖아요. 학군도 그렇고 주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목동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딱 나오니까 싹 다 생각 안 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일단은 기대감이 생기고 목동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이게 조급해지거든요. 더 늦게 들어가면 더 주고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수요들이 가면 매도율은 어떻게 돼? 올리겠지. 허가 난 거 못 봤어요? 안전진단 통과된 거 못 봤어요? 하면서 코가 이렇게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근데 또 예전에 한번 여기 목동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여기 굉장히 시끄럽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얘기는 굉장히 튼튼하게 졌대요. 네, 그래서 뭐 어지간히 때려 부셔갖고 부서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 통과됐대잖아. 그래. 이분들 얘기는 그래.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맨날 리모델링 하는데 안에 내부.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막상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라서. 네, 아무튼 목동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 매물 적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용도 3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계 관련돼서는 8월 21일 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시행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자, 일단 계약 정교를 몰랐다면 처벌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중개사 이의 제기의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고,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열받네. 한국감정원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쳐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허위 부당 광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서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허위로 정의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중개업계에서 100여 건의 의견을 무더기로 제출을 했습니다. 중개사들은 주로 허위부당 광고 게재의 면책사유 조항이 불명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가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았는데 이제 한 곳에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나머지 매물들이 허위 매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다른 중개사들이 갖고 있는 매물 자체가 허위 매물이라는 것을 중개사들은 알기 어렵다라는 의견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매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매물을 판정받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로 500만 원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 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는 어렵다. 공인중개사 본인이 체결하거나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 종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매물을 지속해서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따라서 허위 매물 관련된 단속 실효성은 매우 적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이 다들 불만이다, 불만족스럽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 광고를 전혀 안 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많이 해. 그럴 수밖에 없어. 많이 해.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딱 가서 부동산 보면 이놈 여기 부동산 아파트 단지 보잖아. 그러면 가격이 유독 튀는 부동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는 해. 전화하면 그 물건은 잠깐 어쩌고요 이러면서 다른 거 대신 전화번호 따가지고 들고 있다가 사장님 저 좋은 거 나왔는데 하고 번호 달라고 하고. 맞아. 양아치들 있어. 그럼 없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소장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황당한 얘기예요. 예전에 잠깐 얘기 있었는데, 자, 이와 같이
같이 매물 광고를 했어요.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했으니까 매물 광고를 한 거잖아요.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이 됐다라는 것도 통보를 해주면, 통보를 받았으니까 매물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이러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게 광고 시장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왜 공인중개사들이 허위 매물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중개 의뢰를 했다가 거래된 거를 통보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로 만든 중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스- 별별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왜 그 얘기는 자꾸 빠져나가는지, 난 그게 참 의문이에요. 광고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아니 거예요. 정보 제공자는 왜 처벌을 안 하냐? 허위 매물을 아니 좀 만들어준 매물을 올리지 사람을. 마. 중개 의뢰를 하면 중개 의뢰만 받고 매물 올리지 마. 그래서 오는 이때- 사람한테만 얘기해. 맞아. 그래서 네. 이때 무슨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냐면, 아 이러면 광고하지 말란 얘기 아니다. 네. 그래 그러면 광고 싹 다 하지 말자. 네. 뭐 답답한 게 누군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간땡이 분 사람은 계속 허위 매물 광고하겠지. 하겠지. 진성으로 중개하는 사람 광고 아예 안 할 것이고. 당하는 게 월세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과태료 5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나는 그냥 잘 이게 이의제기도 적절했고, 왜냐면 우리 별별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주인이 얘기 안 해줘서 못 내렸는데 그거 보고 신고하면 500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 별별에서 맨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벌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실무적으로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거래한 중개사가 오늘 계약서 썼어. 그러면 이것도 근데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가계약금 들어가는 수준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면 읽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지. 쓰면 그 다음에 거래 완료로 해서 이 업데이트를 하면 똑같은 매물을 올려놓은 다른 중개업소한테도 거래 완료되었으니 확인하세요 이렇게 알림이 가고, 그럼 그 알림을 봤으면 아 팔렸나 보다 하고서 똑같이 내려야지, 안 내리고 두고 있다가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한국감정원이 확인해 보니까 팔렸는데 이놈 안 내렸네? 하면 그 500만 원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되긴 해소가 했어. 되기는 했는데 그랬다 보니까 되게 빠릿빠릿해야 돼 이것도. 이거 알림 떴는데 스마트폰 알림 뭔지 잘 모르고 놓쳤다가 이거 팔렸어. 이거 잘못 늦어지면 이거 엄청 할 일이 또 여전히 많긴 하다. 근데 뭐 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체결됐다고 한쪽에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동일 매물들이 다 내려가니까. 자동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알림 서비스에 대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자기가 안 내려도 자동으로 그 물건은 거래 완료로 다 떠요. 네네네. 동호수 정확하게 동호수 입력하면. 근데 동호수를 가라로 어차피 공개되는 건 가라로 아니니까. 입력하면 허위 매물이구나. 가야로 그래 이거 허위 매물이죠. 동호수 정확하게 넣고 네, 또 하나 상층 중층 저층 이게 내용이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중개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뭐 면적 조건, 뭐 향, 뭐 이런 구조 조건,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하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쏙 빠졌어요 지금. 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번 기회에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허위 매물에 대한 거 이제 자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안 돼? 소수 이게 대부분의 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수의 몇 명이 물을 흐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 때문에 전체가 다 욕먹는 거지 뭐. 착하게 삽시다 해도 범죄자는 계속 생기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데. 그래요, 맞아.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얘기했더니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느낌이 말이 들어요. 많았어. 그러니까 말이 그래도 딴 때보다 정신 상태는 조금 나았던 걸로. 자, 오늘 이야기 쭉 진행해봤는데 밖에 날씨가 갑자기 덥습니다. 네, 엄청 지금 추워 더워서. 여기는 에어컨이. 그러니까 네. 이게 소리 날까봐 끄지도 못하고. 자, 한 주간 건강하게 무탈하게 또 지내시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다 했던 일들, 그리고 걱정하려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요새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체력적으로 지금 한계선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짭짤해. 에이 안 그래. 강의가 많으면 그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저 사람이 바쁘면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시면 뭐 임대료에 인건비 네, 다 나가고 정작 저는 생활비도 못 벌어가고 있는 상황. 안 됐다. 네, 이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 또 여비 화이팅.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의 듣고 가셔서 이제 중개하시고 이렇게 상도덕 어기는 거 말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방법들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 얘기들이 들리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좋겠네요. 네.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보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이네. 네. 자, 저도 한 주간 또 열심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주 안 했더니 이게 순서가 이게 4년째인데?